자, 이제 32번 좀 남았는데요. 뭐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32번이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단일 중심지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배후지 형태는 안정된 육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일 중심지가 아니죠. 단일 중심지가 아니고 다수 중심지일 때 안정된 육각형이죠. 단일 중심지면 무슨 형이에요? 그건 원형이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게 이게 이제 평평한 곳에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죠. 모래알을 일정하게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중심지가 커져갈 때에는 처음에는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겹치게 되고 겹치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정육각형이 된다 그랬죠.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단일 중심지면은 경쟁 점포가 없으니까 계속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실은 저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교통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돼 있죠. 다음에 3번에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맞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심지보다 최소 요구치죠. 중심지 주변에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 소리는 고객이 여기 있는 고객이 여기까지 가서 재화를 구매해 온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까지 배송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재화의 도달 거리죠. 자, 근데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고객이 기꺼이 여기 있는 고객이 기꺼이 여기까지 가서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도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이 바깥에서는 더 이상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뭐라고도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가 거기까지 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의 거리, 이렇게 표현하거나 고객이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4번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소 요구치 범위란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건 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 제가 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이제 33번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레일리 허프 이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체크했는데 옳은 것을 묻고 있죠. 1번에 레일리의 소묘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형성될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규모가 작은 도시 가까이에 형성이 되죠. 다음에 이번에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맞죠?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근데 어떤 분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없어서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건 틀린 거 아니죠. 어떤 것을 묘사를 할 때 O냐 X냐라고 할 때 그 진술이 O인지 X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안경도 끼고 머리도 길고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야, 걔 머리가 길지. 그 말이 맞으면 O 아니면 X 하면 되잖아요. 안경 꼈단 말 안 했다고 아니다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어떤 것을 묘사할 때 그 속성을 모두 다 얘기해야 그게 O인 건 아니잖아요. 그 속성 중에 하나의 진술이
O인지 X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얘기 안 했다고 그게 틀린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 말이 옳은지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2번.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매적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 바뀌어 있죠. 레일리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 따라서 이 장애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현실의 사회에서 뭐 자연적인 장애 요인이나 인문적인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고려한 사람이 바로 허프해서 마찰 계수 또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 5번하고 3번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5번, 3번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의 인문적 또는 자연적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요거는 허프 얘기다 말이에요. 허프 얘기. 허프는 이제 그렇게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4번도 레일리는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으로 보아 미시적 분석을 했다면, 자, 요 내용도 지금 레일리와 허프의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다들 맞추셨나요? 혹시? 맞추셨나요? 혹시 틀린 분 계시나요? 틀렸어요. 용기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실까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 틀린 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저 지난주에 혹시 그 말씀 드렸나요? 저기 주제별 점검표. 혹시 원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은 메일 주소, 메일 주소를 보내시면은 바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예? 아, 전화번호 모르십니까? 구자가 많아요, 제 전화번호에. 그죠? 여기 앞에 첫 번째, 세 번째도 9, 여기 두 번째, 네 번째도 9. 9가 많아요. 간혹가다 전화를 잘못 거는 사람이 치킨 시킨 거 언제 와요? 그래. 9292 잘못 눌러가지고. 치킨 주문한 거 언제 와요? 9291. 3, 여기도 9가 많잖아요. 여기도 9가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주십시오. 메일 주소를 제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두 번 일을 안 해도 돼요. 메일을 받으면은, 이제 문자로 받으면은 그것만 딱 터치를 하면은 바로 메일 창으로 넘어가요. 메일 창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바로 첨부해서 보내면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가 일일이 쳐야 돼요. 아, 괜히 얘기했나, 이거? 그러면 이제 안 보내면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 주제별 점검표를 하면은 많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34번은 이제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죠. 자, 이건 뭐 중요도가 낮아서 제가 뭐 따로,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마케팅에 해당하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광고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낮아서 체크를 안 한 거예요. 1번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제반 활동이 모든 활동이란 뜻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는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이나 부동산 증권 마케팅도 포함된다. 자, 요거요. 보통 우리 부동산 하면은 이제 토지 및 거정착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케팅 영역에서는 이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도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중개, 부동산 중개 있잖아요. 그런 거 마케팅 하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 마케팅 영역에 포함시켜요. 조금 넓게 포함시키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동산 증권 있잖아요. 리츠나 MBS 이런 것들 마케팅 하는 것도 부동산 마케팅에 포함시킵니다. 넓은 의미로 포함시켜요.
다음에 이제 3번은 지난주에 여기서 틀린 지문 만들었었죠. 요거, product, promotion, place, price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케팅 믹스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이 틀렸는데 부동산 광고 중 안내 광고는 지면이 넓음으로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거는 안내 광고가 그게 아니고요. 이 전시 광고가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 광고 또는 반면 광고 있죠. 이런 광고를 전시 광고라고 그러거든요. 전시 광고는 요거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내 광고는 이렇게 여기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3단이나 4단으로 이렇게 짤막짤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짤막짤막 여기 이제 하나의 광고 공간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게 안내 광고예요. 안내. 상세한 설명문을 못 넣죠. 그래서 그게 틀렸는데 사실 중요도는 좀 낮죠. 왜냐면은 요새는 이거 신문 광고 잘 안 하잖아요. 신문 광고 잘 안 하죠, 요즘은. 수업 듣는 분 중에 신문 지국장님이 계시거든요. 신문 지국장.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보니까 간지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신문 자체 광고도 많았잖아요. 이런 광고가. 저도 이전에 기억나는데, 이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은 이게 꽤 비쌌거든요. 하나 하는데도.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요거 광고하면은 요즘 효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이런 지하에 효과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잖아요. 신문을 안 보니까. 저 같아도 그래. 저희 집에 신문 와요. 신문 오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안 보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은 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 광고만 30년 하다가 은퇴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자기는 이 마케팅 또는 광고 문제만 나오면 다 틀린대요. 현실하고 안 맞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고 너무 이건 옛날 거래. 이 교재에서 말하는 이 광고가 옛날 거 얘기하고 있대요. 요즘은 아이다가 아니래요, 아이다가. 요즘은 아이서치래요, 아이서치. attention, 보고, 이제 주목하고, 흥미를 가지면, 그 다음 바로 search로 들어가는 search. 검색. 저도 그래요. 뭐 하면 바로 검색 들어가죠, 검색.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현실에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대요, 여기.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나오면 문제 다 틀린대요. 30년 광고 마케팅 전문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도는 좀 낮고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광고는 일반 재화에 비해 지역성, 양면성 등의 특성을 갖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이제 공시지가 효력이잖아요. 자, 공시지가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 표준지는 요 표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 지난주에 이 효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표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개별 가격 기준이라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표준이 들어갔으면 개별 가격 기준이라 그랬어요. 근데 표준지만큼은 더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표준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가든 먼 지가든 지가를 산정할 때는 전부 다 뭘 기준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그 기관이 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든 또는 토지 수용할 때 보상금 산정할 때 그 지가를 산정하든 이럴 때는 전부 다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또 감정평가업자도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이제 효력이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지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 토지는 표준에 와 있어요, 표준에. 근데 그 비수거용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그 가격 정보 제공이 개별 공동 집합, 개별 집합이나 개별 공동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가 정보 제공이, 그 가격 정보 제공이. 토지 가격 정보는 표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죠.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주체는 다 누구예요? 주체는 국장이죠. 근데 개별이 나오면은 그때는 효력이 뭐예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런 거죠. 개별이 나올 때는. 맞나요? 공동집합이 나와도 마찬가지죠. 개별 공동집합 이거는 다 효력이 세금, 부담금 이런 거에 기준이 돼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을 그렇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는 세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개별 공동집합이 나올 때는. 됐죠? 그리고 이제 표준이 나올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주체를 물을 때는 개별 셋 말고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죠. 개별만 시군국장이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방대한 분량에 비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으로 선정된 녀석은 그 부동산의 개별 가격이 돼버리죠.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토지에서 구분하는 게 있고, 표준개별. 주택에서는 단독주택을 구분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은 구분하지 않잖아요. 또 비주거용 부동산도 집합부동산은 구분하지 않죠. 그런 것도 질문하고요. 그런 것만 알아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한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7, 80%.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36번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요. 자, 제대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감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오며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이거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거고요. 다음에 2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오죠.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 어디다 짓는다라고 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짓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는 동네의 임차인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우리 사는 동네의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장기적이 되면은 공급자, 사적 시장의 임대인들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게 된다고요. 공급을 줄이면은 집이 이제 줄어드니까 다시 임대료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적정 이윤이 발생할 때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죠. 공공시장 임차인, 그쪽으로 갖는 사람만. 사적시장의 임차인은 더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됐나요? 이게 임대료 보조하고는 반대 효과인 거죠.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은 그 보조받은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인도 혜택을 보는, 그때는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이 저소득층 임차인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양쪽의 임차인이 단기적으로는 모두 혜택 보다가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4번의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틀렸죠. 이게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잖아요. 공급을 줄이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을 하죠. 이거는 이제 공공시장의 임대료와
사적 시장의 임대료 이렇게. 근데 요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 이런 표현은 임대료 규제에서도 나오죠. 임대료 규제에서는 규제 임대료와 이 암시장 임대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7번. 자,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근데 3번이 뭐로 어디 있어요? 개별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자, 이게 말이 되겠냐고. 개별 분석에서 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분석해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죠. 이런 걸 틀린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번의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나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의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맞는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3번을 미처 발견을 못한 사람들이 4번을 많이 체크를 했어요. 그 4번을 체크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만 지문이 길어요. 기니까 이 중에 뭐 어딘가 틀린 것이 있지 않을까. 제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할 수 없고요. 아무튼 4번은 옳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지역 분석은 당의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은 비준 가격을 묻고 있죠. 자, 이 비준 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비준 가격을 물으면 뭘 떠올려야 돼요? 아까 수익환원법에서 수익 가격 물으면 순수익 환원율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비준 가격을 물으면 사례 가격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시지게 해야 돼요. 사례 가격을 사시지게.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례 가격 사시지게. 됐나요?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법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지계가 나와요. 표시지계. 공시지가 기준법 하면 표시지계. 원가법에 의한 적상가에 가면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제조달 원가 빼기 감, 제감, 이렇게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례 가격이 얼마예요? 2억인가요? 자, 2억이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10% 싸게 거래됐대요. 누가 싸게 거래됐다고요? 사례가 싸게. 그럼 분모, 분자 뭐를 바꿔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분모를 바꿀지 분자를 바꿀지를 결정하죠. 사례가 싸게니까 뭐를 바꿔야 돼요? 분모를 10% 낮춰야죠. 그럼 90분의 100 이렇게 해야 되죠. 맞나요? 사례가 싸게 이렇게 있잖아. 싸게 저가, 사례가 저가. 그럼 가장 핵심되는 걸 체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시점 수정에 해당하는 게 지금 1년간, 지난 1년 전에 거래됐고 1년간 몇 프로 올랐어요? 5% 올랐으면은 1.05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지역유인 비교예요. 자, 인근 지역이 어떻다 돼 있어요?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보다 열세라 돼 있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 안에 누가 있어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 이 소리가 대상이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10% 열세 낮아요. 그러면 100분의 90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약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에서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죠. 대상이 우세죠. 대상이 우세니까 100분의 110 이렇게 되면 100분의 110.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요. 90, 100 약분되면은 1.05 곱하기 1.1과 같죠. 2억 곱하기 1.05 곱하기 1.1.
요거 2억 곱하기 1.05 하면 2억 1000이고요. 2억 1000에서 1점을 하면은 2100을 또 올리면 되죠. 2, 3,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다음에 39번은 환원율 계산이에요. 환원율 계산은 보세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경우에 따라 뭐가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은 투자론에서 환원율 어림셈법 있잖아요. 그때는 자료가 뭐가 나와야 돼요? 순영업소득과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그죠? 환원율만 묻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 근데 여기에서는 총투자액, 순영 그런 말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면 돼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하면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자, 근데 토지건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토토건건 아니에요. 그럼 지지저저 부저저. 자,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냐 부채 감당률이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그럼 순영업 소득이 분자로 가야 되죠. 분모가 부채 서비스. 그러면 1.2예요. 그냥 1.2. 1.2 나누기 1이니까. 그럼 부저저 해서 부저저. 여기 1.2예요. 그럼 저당 비율이 남의 돈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죠. 저당 상수는 8%인가요? 이거는 이제 하나는 퍼센트 남겨놔도 돼요. 예, 퍼센트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한 개는 남겨놔도 돼요. 나머지는 다 숫자로 바꾸더라도. 그럼 여기가 0.7이죠. 0.72 곱하기 8%니까 8이 16, 87이 57, 5.7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됐고 1번이고 그 다음에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무슨 법? 원가법이죠. 원가법. 건물은 원가법.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사비잖아요. 거사비.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 디귿은 볼 필요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4번 5번이 답이 될 건데 디귿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옳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디귿이 적정한 실거래가는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요? 구분평가가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산지, 인목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 평가는 임대 사례 비교법에 의해야 되죠. 원칙적인 방법은 임사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됐나요? 어떻습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죠? 결코 어렵지 않아요. 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밖에 나와서 보면 왜 이런 걸 틀렸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한계에 부닥칠 때는 정말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의 다른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하는 게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만 또 보고 잊지 않도록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의외로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순식간에 이게 빠져나가요.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시험 칠수록 이게 돌리는 걸 빨리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집안일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이제 막판 스포트 할 때가 됐어요. 막판 스포트 할 때 됐으니까 누구 가사 도우미를 좀 도움 받든가. 아무튼 최대한 내년에도 또 이러려고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판 스포트를 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안 들으려고 있어요. 작정을 했어요. 이제 말을 안 들으려고.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